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간 것이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이날 연준 부의장이 올해에도 자산 매입 속도를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상원 의원의 한 가지 발언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날 $2,000의 현금 지급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하는 모든 일에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된 건데, 이를 두고 CNBC에서는 의석 수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산술적인 것일 뿐 이 견제와 균형은 여전히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루웨이브로 인해서 대규모 부양책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은 또 지속된다는 인식의 확산, 이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의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1,100선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비교적 탄력도가 더 붙은 모습이죠. 1% 넘게 오르면서 13,200선을 뚫어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0.5% 넘게 오른 3,82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제 지표부터 봐야겠습니다. 매우 부진했는데요.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명 줄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망치 5만 명 증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실업률의 경우에는 6.7%로 예상치 6.8%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부진하기는 했지만 이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고용 상황이 나쁘면 오히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져서 대규모 부양책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코로나19 부양책 패키지의 윤곽을 공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확정된 가운데 의회 역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새로운 권력 구도가 완성됐는데요. 그러면서 대규모 부양책 도입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기술기업으로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데요. 민주당이 과격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복세를 꺾을 만한 정책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 부양책 수혜주들은 물론 기술주들의 주가도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장중에는 민주당의 조 만친 상원 의원이 현금 지급액을 $2,000로 증액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수가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이후 만친 의원은 현금 증액에 반대한 게 아니라 이 백신 보급이 더 시급하다는 말이었다고 정정하면서 불안감을 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은 이날 시장을 지탱해줬습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모더나의 백신도 사용 승인을 한 건데요. 유럽연합 역시 이달 말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요일 업종별로는 자유소비재가 2%, 부동산이 1% 상승하며 가장 크게 올랐고 유틸리티 0.8%, 기술주도 0.6% 오르며 뒤를 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코카콜라가 2.2% 오르며 다우 상승을 주도했고 이 외에도 구글이 1.3%, 애플은 0.8% 올랐습니다. 금융주 가운데에는 페이팔이 3% 넘게 오르며 강했고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도 7.8% 급등하며 매우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한 주간 다우지수는 1.6% 상승, 나스닥 2.4%, S&P 500은 1.8% 오르며 올해 첫 주의 흐름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먼저 미국 증시가 고용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 고용 지표 결과보다는 경기 부양이 추가될 것이냐 여부에 굉장히 좀 관심이 쏠렸던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새해 첫 주를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1~2시경에 이제 하락 전환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죠. 그러면서 장중 저점을 좀 찍은 구간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 2,000달러의 현금 지급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밝혔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의원실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미였지 아직까지는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라고 좀 해명을 하면서 증시도 좀 상승 곡선을 타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두 가지 정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은 어느 이 이슈보다도 추가 부양 여부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당이 물론 좀 양원을 장악하기는 했지만은 공화당 외에도 어떤 중도파의 의견 합치도 앞으로 좀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좀 보여준 그런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지난 금요일에 크게 급락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3% 넘게 급락했고요. 은 가격은 6.5%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 귀금속 가격이 이렇게 급락한 데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감소를 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과 은에 대한 급격한 매도세가 나왔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10년물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넘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은과 금 같은 그런 자산들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금과 은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장 출발 당시에는 1,900달러를 넘기도 했었던 이 금 가격이 1,850달러 수준까지 내려온 채 마감이 됐고요. 3.3% 내려서 1,849.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를 넘어선 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계속 상승해서 1.1%도 돌파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이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올해에도 연준은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1.12%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WTI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3.7% 급등했는데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감산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이 이날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월 이래 1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2.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증시는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저희의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이슈도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14만 명 오히려 감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였던 5만 명이 증가는 하회한 것은 또 물론이고 지난해 4월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 감소세를 나타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2천만 개 정도 상실됐던 미국 경제였죠. 근데 작년 5월부터 해서 약 한 1,230만 개 정도는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좀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던 그 업종이 바로 호텔이나 식당 등이 포함된 이른바 접객업 섹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 섹터에서 지난 12월 지표에서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과 바에서의 고용은 마이너스 37.2만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각종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던 또 업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고용 감소라는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글래스도어의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날 고용 지표가 경제에 단순히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라 추세가 완전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바뀐 것을 증명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얼마나 심했는지 좀 보여주는 지표이며 경제 지표도 그 여파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쁜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자 이제 추가 부양책이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오랜만에 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그 부분이 시전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S SPDR이라는 기관에서도 지표 부진에 더해서 앞서서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를 더한다면은 곧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프루덴셜 같은 경우에도 고용 부진이 결국은 추가 재정 부양과 그리고 추가 현금 지급 기대를 뒷받침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내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새로운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라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로서는 바이든의 새 부양안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급 $2,000,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연장, 주정부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지난 금요일에 장중 흐름에서도 좀 노출이 됐듯이 중도파 의원들이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만일 이들이 반대를 한다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인 빌 밀러가 맨친 의원의 발언이 매우 좀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지만은 중도파들의 존재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셈인데요. 결국은 이제 상하원이 좀 민주공화 양당으로 갈려 있고 부양 협상에 좀 난항을 겪을 때는 중도파가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은 이렇듯이 좀 반대 상황에서는 뜻밖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 또 추가 부양 기대를 시장이 너무나도 좀 빨리 선반영해왔다라는 그런 우려 요인도 시장에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CFRA라는 기관에서도 시장도 추가 부양 대부분을 좀 선반영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다소 좀 과도한 상태라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욕 스턴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신 이 스캇 갤러웨이가 올해 시장의 승자가 에어비앤비, 월마트, 로빈후드 그리고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핵심 트렌드는 대분산이라고 지목을 했었는데 올해 시장 경제 전반 핵심은 대분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죠. 뭐 마트라든지 극장, 헬스장 이런 것들을 피해서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만큼 채널의 대분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올해 핵심 트렌드로 분석을 했고요. 이 핵심적인 변화로 인해서 올해 승자가 될 기업들을 몇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뭐 $200가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숙박업의 대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기존 여행은 몇몇 호텔이나 아니면 관광업이 발달한 주요 여행지를 여행을 갔다 하면 이제는 곳곳에 흩어진 숙소와 관광지로 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변화로 인한 승자는 에어비앤비가 될 것이고 주가는 $200가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월마트가 헬스케어 산업의 대분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비싸지만 질 떨어지는 산업입니다. 뭐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기존 채널을 피해서 새로운 채널,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이런 채널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월마트와 아마존은 최근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헬스케어 기업들을 빠르게 인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월마트는 그 가운데서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지방에 사는 미국민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아서 올해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50,000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인데 돈의 대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존까지는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금으로 쏠리던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면서 돈의 대분산이 나타날 것이면서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50,000 이상으로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더 이상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사보다는 로빈후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로빈후드가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자, 팀장님, 스캇 갤러웨이 교수가 지목했던 이 몇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 에어비앤비가 월마트에 대한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월가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IB에서도
마켓 퍼폼 커버리지를 제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종식 후에 여행 섹터 내에서 가장 좀 유리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또한 전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목표 주가 $200를 제시한 그런 IB도 있었습니다. 니덤 증권에서 이 같은 이 내용을 전하고 있었는데 여행 부문에서도 결국은 억눌린 수요, 이른바 펜트업 수요가 결국은 나중에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 전역에 매장이 5,000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약국 체인 역시도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인프라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국 체인을 이 바탕으로 해서 백신 접종을 또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지난달에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광범위한 좀 인프라에 주목한 긍정적인 월마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RBC라는 IB에서도 올해 미국 소매업에서의 변화에 대응을 가장 좀 잘할 것 같은 기업으로 월마트를 꼽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그간 선진국 증시에 눈을 돌렸었다면 이제는 이머징 마켓이죠. 신흥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5억 달러를 운영하는 손버그 인베스트먼트 인컴 빌더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신흥시장의 느낌이 좋다며 많은 기회와 위험이 있겠지만 이머징 마켓은 지금 현재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he stars are align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별들이 줄을 맞추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신흥시장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는 이머징 마켓의 주기가 몇 년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 분기까지 몇 년 동안 저조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 강세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신흥시장의 수익률 호조가 이제 시작이 됐고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실제로 EM 이머징 마켓 ETF는 2007년 이후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전반적인 시장보다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중국을 두고 바이든 체제가 되면 트럼프 시대에 꽤 거칠었던 분위기가 나아질 것이라면서 실제로 지난해에도 성장했는데 주요 경제국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유일하게 성장을 했고 올해 그 성장세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특히 이제 기사에서는 중국을 강조했는데 이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머징 마켓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주요 주가 지수가 14% 정도 상승에 그치면서 주요국을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흥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31% 정도 지난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올해도 초반에 굉장히 좀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머징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약달러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서 실제로 블랙록에서는 이 지난해 말경에 일본과 유럽을 제외한 미국 그리고 신흥국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좀 기대를 모아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제가 성립이 돼야지 이머징 시장도 좀 유망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약달러가 일단은 좀 지속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다크호스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인텔이 TSMC와 반도체 생산 외주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F5 네트워크스가 이 스타트업 볼레라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더해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간밤 급등했습니다. 자, 보잉의 737-500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 번 추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최진석 팀장님 꼽아주셨습니다. 인텔인데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주말간에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좀 심대하게 줄 수 있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인텔이 지금 생산 외주를 대만 TSMC와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는 보도를 한 것인데요.
다만 인텔은 자체 생산 역량의 개선 여부를 좀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밥 스완 이 인텔 CEO 같은 경우에는 오는 1월 21일 실적 발표 때 외주로 생산을 좀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자체 생산을 고집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힐 예정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텔이 TSMC로부터 이 생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출하는 2023년 일러도 2023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기존 고객들과 동일한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기존의 5나노로 초기 테스팅을 한 후에 4나노 기반 제품을 인텔에 제공하는 것이 좀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TSMC는 올해 4분기에 4나노 칩을 시범 생산을 하고 내년에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인텔은 또 이외에도 삼성전자와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TSMC보다도 더욱더 좀 초기 단계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7나노도 고전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삼성과의 콜라보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7월 인텔은 7나노 공정 제품이 예정보다 1년 늦춰질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공정인 10나노 같은 경우에도 3년 정도 지연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텔이 주문하는 그 수주 물량을 누가 따내느냐가 과연 파운드리 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현재 시장 상황과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난 8일 금요일에 트렌드포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올해 파운드리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6% 성장한 879억 달러 규모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이제 TSMC가 54% 그리고 삼성전자가 18%로 2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이 뭐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소폭 점유율이 오를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10나노 이하 그러니까 미세 공정 부문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약 한 6대4 정도로 박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계약을 누가 따내느냐 그리고 어느 공정을 활용해서 생산하느냐가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 등 주요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왜 그랬는지 월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전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양호한 지난해 11월 결산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D램 업황이 바닥을 지나갔다라는 경영진의 코멘트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승 기대를 키웠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대부분의 IB가 목표 주가를 올렸고 거의 유일한 매도 의견을 냈던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도 보유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50달러에서 65달러로 올렸고요. 반면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정규장에서 2.1% 하락했고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자체도 좀 부진한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일단은 마켓워치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그 주간에 이미 좀 5%나 올랐었다. 그리고 실적 전에 이미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잇따랐고 주가가 20년 만에 고점을 좀 찍은 만큼 좀 선반영한 감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혹은 이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F5 네트워크스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볼테라를 인수한다는 소식, 거기에다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6% 넘게 급등했습니다. F5 네트워크스는 이날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볼테라를 총 금액 약 5억 달러 정도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F5 네트워크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페이스북, 오라클, MLB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들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기술적인 우위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을 했고요. F5 네트워크스는 최근 시장의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51% 정도 크게 오르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들은 올해 1분기 추정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기존 주당 2.26달러였던 EPS를 2.38달러로 상향했고 매출 전망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높은 채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코엔에서는 이날 F5 네트워크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9달러에서 223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의 아웃퍼폼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실적은 개선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내렸습니다. 팀장님, 일단 이 F5 네트워크스가 익숙한 기업은 아니어서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설명과 함께 이 기업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어떨지도
덧붙여 주시죠. 네, 보안 및 네트워킹 이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업체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이 22.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연으로요. 그리고 사업 부문을 좀 살펴보면은 프로덕트와 서비스 부문으로 나뉩니다. 매출 비중은 한 44대 56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솔루션 그리고 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앱에 대한 좀 유지 보수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말한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에서 투자 의견을 집계하기로는 20개 IB가 의견을 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약 한 40% 이상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로 봤을 때는 추가 업사이드를 시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 걸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한 자릿수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성장 기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익을 굉장히 좀 잘 냅니다. 수익 구조가 좀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또 포워드 PER도 20배 아래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주말 사이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공항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 항공이 운항하는 여객기가 자카르타에서 이륙한 뒤 관제탑과 연락이 끊겼는데요.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은 이륙 후 4분 뒤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연락이 끊기기 직전 60초 동안 1000피트 이상 급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37-500 여객기로 보르네오섬 폰티아나크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이 여객기는 26년간 운항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서 생산된 지 좀 어느 정도는 된 기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객기에는 승객 50명과 승무원 12명, 총 6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악천후와 기체 결함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자세한 원인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선 앞서 지난 2018년 10월이었죠. 라이언에어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이륙 12분 만에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보잉 측은 이번 사고를 두고 트위터를 통해서 승무원, 승객 그리고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공사 고객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이 어려운 그 시기 동안 그들을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사고 보잉 737 맥스 운항이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보잉 측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도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블랙박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좀 팩트 몇 가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좀 사고가 난 그 항공기는요, 이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737 맥스 항공기는 아닙니다. 다른 기종이고요. 그리고 사고 난 기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8, 90년대 주로 생산됐던 모델로 당연히 지금은 생산과 그리고 인도가 되지 않는 그런 기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지금 737 4,300대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94대가 해당 기종이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좀 구버전이고 그리고 26년 동안 운항을 했던 그런 이 항공기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게 보잉의 책임이 아니라 항공사의 메인터넌스 소홀히 어떤 원인이 가능성을 좀 배제 못한다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항공사들의 메인터넌스 평판이 좀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실례로 이 EU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야 인도네시아 항공사들이 유럽으로 취항하는 것을 10년 정도 만에 블랙리스트를 해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신뢰도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각 월요일에 보잉의 주가가 만약에 좀 급락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신뢰도 전반에 대한 좀 타격 때문으로 분석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 사고가 전해진 그날과 다음 날의 좀 주가 흐름을 복기를 해본다면은 2018년도에는 첫날에는 6.6% 하락했다가 다음 날에는 4.3% 급반등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다만 2019년도에는 첫날에도 5.3% 그리고 둘째 날에도 6.1% 보잉의 주가가 추가 하락했던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